안녕하세요. 정책 제안 토크쇼 박혜진의 정책 N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가짜 뉴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문제들이 뭐 개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N에서는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명대 사회학과의 임운택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의 박일준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뭐 지금은 이제 방학 중이시죠? 학기 말이라서 예. 성적 채점하고 평가하느라고 약간 분주하긴 합니다. 네, 여전히 그러시군요. 네. 연말까지는 쭉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이시고. 네. 그리고 우리 박일준 회장님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에서 네. 오신 거잖아요. 네. 그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짧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터러시라는 말이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인데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문맹률을 낮추는 거에 전 세계가 힘을 이제 썼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이제 중요해졌거든요. 그러한 능력과 소양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4차 산업 시대의 미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미래 인재를 키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보를 얼마나 잘 해석, 해독할 것인가. 네.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을 네, 하신다는 제가 거죠.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이해를 한 것 같죠. 자, 그래요. 얼마 전에 사실 좀 대표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하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떤 화두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비선실세 최순실 그 태블릿 PC에 관한 보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워치의 고문 대표 변희재 씨가 이번 그 1심 재판부에 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유죄로서 2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요. 네. 그리고 황모 대표는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자 2명은 이제 그 징역형의 그 집행유예와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과 불신이 초래가 됐고 특히 피해자인 언론인들은 언론의 중립성과 그리고 공정성이 중요한데 아주 심각하게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와, 이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앞서 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과정 속에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제 확산이 됐었고요.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2016년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언론사들을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페이크를 이제 그 당시에는 가짜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 매체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그 통용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뭐 허위 정보 뉴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시점으로 본다면 2016년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 보고서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1,200명의 성인들에게 가짜뉴스 시청 경험 여부를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3명은 가짜뉴스를 접해봤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조사된 것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가짜 뉴스가 주로 어떤 대상으로 퍼지게 되는지 혹시 뭐 그런 실태가 좀 나와 있나요? 사실 이게 정확한 조사는 아직은 이렇게 좀 미흡한 편인데요.
이제 과거하고 좀 일단 달라진 형국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일베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확산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가짜 언론의 형태로 해서 뉴스 보도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제 설정의 방식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이 좀 바뀌었죠. 과거에는 전통 매체가 보도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는 형태였다면 요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SNS에서 확산되고 다시 역의제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통 매체에서 다시 픽업하면서 다시 커지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중간중간에 걸러지는 과정, 유통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죠.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기사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뭐 전통 매체에서 일단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뭐 SNS에서 점점 다시 역으로 가게 되니까 더 퍼지고 확산이 되는 건데 얼핏 듣기에 가짜 뉴스하고 오보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시물이고 그 언론 뉴스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은 허위 사실인 그러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가짜 뉴스, 즉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작한 그런 정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근거 있는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뭐 어떤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보는 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명이나 어떤 의견 표명이나 아니면 실수에 의한 오보는 가짜 뉴스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버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요? 네. 이게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감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그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이 나왔고요. 영국 정부에서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말을 버리고 허위 정보 허위 또는 정보. 허위 조작 정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건 예. 유럽 위원회에서도 권장하는 바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오늘 이제 주제인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큰 틀에서 허위 정보 차원에서 저희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가짜 뉴스나 이런 가십성 뉴스가 보다 보면 좀 재밌을 때가 있어요. 흥미가 있죠. 그렇게 자극적이고 예. 보다 보면 막 시간도 금방 가고요. 근데 도대체 이런 가십 뉴스나 이런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명예훼손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전 노회찬 의원 뭐 타살설 같은 예. 경우도 그 공인된 매체에서 만들어낸 보도였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가짜 뉴스냐 오보냐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 편취형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나 혹은 제3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하거나 혹은 얻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제 유통시키는 이런 방식들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선거 때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타인 선거 후보자들을 깎아내리거나 네. 후보자 가족에 대한 어떤 비방들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어쩌면 이제 오늘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정보들 이런 좀 다양한 지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금 유튜브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즘 그 가짜 뉴스, 허위 정보들은 주로 이제 인터넷, SNS 상에서 그렇게 퍼지는 거죠? 네. 그 사실 뭐 약간 개념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특정 생산자가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 전 국민이 사실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가짜 허위 정보를 처음 만들어내는 시기는 초등학생 시기예요. 초등학생들이 친구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네. 약간 나를 우쭐대기 위해서 문자 단톡방에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신종 수법들도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만들어내기도 하고 누구나 무의식 중에 모르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포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 가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 뉴스에도 나오지만 아까 이해관계가 얽혀 네.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금전적인 수익과도 좀 네. 뭐 이유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예,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예, 뭐 경제적 이유라고 아까 하나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 가짜 뉴스가 언급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증권시장 같은 데 굉장히 많은 허위 정보들이 많거든요. 네, 네. 세칭 말하는 이제 찌라시와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 특정 기업에 대한 폄하 정보, 혹은 뭐 부도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허위를 유포시켜서 특정한 이해관계들을 이제 겨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치적 목적을 띈 것들은 조금 이제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민 문제, 우리 사회 난민들이 혹은 이주민들이 범죄를 훨씬 더 증폭시킨다.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사실 맞지 않는 말인데 네. 특정 사례들을 가지고 굉장히 과대 포장한 예.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IS가 특정 국가 사람들만 겨냥해서 테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 혹은 우리 이제 미투 운동 때문에 오늘날은 조금 더 인식이 그만큼 좀 변화되긴 했지만 남녀에 관한 아주 고정된 관념들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한 국가와를 넘어서 심지어 이제 폭력적인 범죄, 테러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조사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응답자의 73.8%는 한국 사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허위 정보 혹은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했고요. 유튜브를 통한 허위 정보 또는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 78.9%가 동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3.5%가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갑자기 많아지고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제가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거기로 다가요? 왜냐면 이 자극적인 정도가 예.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예, 왜 인기 동영상 순위가 쭉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가짜 뉴스가 거의 뭐 심할 땐 절반도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를 저는 되게 체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라라 씨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 아는데 네. 왜 자꾸 찾아서 보고 맹신하게 될까요? 어떤 심리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정보의 사실, 진실 여부에 무관하게 자기의 신념 체계나 혹은 기존의 가치 체계들이 이러한 정보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쉽게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셈이 되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특정 정보를 이제 자기의 가치 체계, 신념 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확정하는 일종의 이제 확증 편향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짜 뉴스 포함해서 개인의 어떤 무차별적 정보 신뢰들을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특정한 정책 집단들이 이제 공유하면 이게 집단적 지지 자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양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존의 언론들이 공적 신뢰도가 이제 상실됐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또 뭐 사례들이 나왔었지만 기존의 이 공적인 언론들이 허위 보도를 유포시키고 또 그런 것들이 적발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적 신뢰도에 대한 그 불신들이 굉장히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이제 소수 정보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들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오늘날의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을 빠르게 믿고 이제 어느 순간에 다 거짓말 하다 보면 뭐가 진실인지 모호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매체 환경 자체가 또 이런 가짜 뉴스들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봅니다. 그 확증 편향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성공 공식과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네.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잘안 바꾸죠. 꼰대인가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꼰대 고지식 라이제이션이라고. 꼰대. 꼰대
뭐요? 꼰대라이제이션이라고. 꼰대라이제이션. 전문 용어네. 네, 그런 전문 신조어인데.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요. 또 특히 우리나라가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사회 현상 중에 3회 법칙을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면은 안 따라가고 두 사람이 해도 안 따라가지만 세 명이 하면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실험적으로 굉장히 증명이 많이 된 부분인데 그런 걸 다른 말로 동조 효과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군중 심리라고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한번 뭔가 가짜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쭉 딸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사실 이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제작 방식에 그 문제가 있는데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떤 면에서는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핵심 전략. 이분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때 소설을 쓰지 않아요. 그럼 아무도 믿지 않겠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때 90%의 진짜 뉴스를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10%의 가짜 뉴스를 살살 녹여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거를 구분해서 찾아내는 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내가 정말 이렇게 의심하고 잘 봐야지라고 이렇게 정말 하기 전에는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뜨고 가짜 네. 뉴스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혀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수님이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그걸 좀 설명해 맞습니다. 주신다면요. 뭐 개인적 측면 아까 말할 나위가 없고요. 예.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선거 때 선거 후보자나 가족들에 대한 비방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사이버 범죄가 한 5,879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4,662건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허위 사실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도 그 인터넷 뉴스 매체 버즈피드에 의하면은 대선 기간 중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인터넷 매체에 올린 댓글을 보는 것들이 기존의 CNN이나 뉴욕 타임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공적인 그 언론에 대한 불신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것들이고요. 공론화된 어떤 담론들, 토론, 의사 결정 과제들에 대한 그 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집단이 만들어낸 소수의 의견들에 대한 강한 이제 맹신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그 소통 그리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이제 차단시킨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사회적 폐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박일준 회장님께서 사실 이 가짜 뉴스라는 거는 특정 집단의 누군가도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도 가담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구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네, 이게 말씀 주신 그 약간 사소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은요. 네.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예. 이게 사실일까요? 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닌가요? 그러면은 코카콜라에 이빨을 넣으면 이게 사가서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들었죠. 네. 저는 영상도 본 것 같은데 왜 콜라에다 이빨 넣어서 그 다음에 딱 실험 넣고 영상? 네, 네. 본것 같은데? 거의 우리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 맹신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콜라를 안 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내 기억은 뭐지? 제 기억 몇십 속에 년 이게- 만에. 콜라에 이제 이빨을 넣으면요. 이게 만약에 한 달이 지나면 얘가 새까맣게 변해요. 없어지지는 않고요. 새까맣게 변하는데 이빨이 썩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겉에 뭐가 끼는 거예요. 착색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예. 벗겨내고 나면 괜찮아요? 원래 정상적인 이빨이 하얗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거 네. 부모님과 같이 시청하는 초등학생이 있다면 당장 네. 좀 탄산음료 사달라고 할 것 근데 같아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 얘기를 우리 학부모들한테 영상도 보여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믿죠. 맞아요.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안 믿어요. 오히려 지금의 이 실험이 잘못됐을 거라는 네. 그런 그렇죠. 오인된 생각을 의심을. 갖게 예. 돼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죠. 그러네요. 비율 들어주니까 확 오네요. 네. 리터러 씨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우리 사소하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이미 아주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 실제 가짜 뉴스, 이 허위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They can make anything bad because they are the fake, disgusting news. 최근 사설, 정보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작은 와플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한창 벌집 아이스크림 인기가 많아서 매출이 꽤 괜찮았어요. 근데 한 방송에서 전국의 모든 벌집 아이스크림의 벌집이 파라핀인 양 보도가 됐었어요. 친한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가게 괜찮냐고. 그리고 가게 문 열면 아이 엄마들이 와서 항의하기도 하고 매출은 거의 바닥을 찍고 매출이 안 나오니 월세 내기가 버겁고 생활이 힘들었죠. 당시에 운영했던 가게는 계약을 채 못 채우고 정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다른 일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는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 정보도 다시 한번 소비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보면서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현재 그 관련 법률로는 언론에 관해서는 언론중재법, 그리고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일반적인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튜브나 아니면 그 SNS를 통해서 이런 허위 가짜 정보가 유통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게 문제인데 유통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삼진 아웃제처럼 허위 가짜 정보를 계속해서 게재할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제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가짜 정보가 올라오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뉴스를 제재해야 된다, 또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동시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현행 그 법이 어떤 기술이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 어떤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기술의 속도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정부 당국자들이나 정치인들도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그분들이 따라잡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아주 뭐 간단한 예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아마 다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보시다 보면 그 주로 이제 포스팅해갖고 보여지는 것들이 주로 있을 거예요. 네. 누구는 글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친구 사이인데 안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의 취향, 성향,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좋아하는지를 봐서 그분이 좋아하는 걸 알아서 뿌려줘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빅데이터가 거죠. 만들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 페이스북에 맨날 쇼핑 먹을 거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연 씨가. 오, 소름 끼쳐. 이거 어떨 땐 되게 진짜 소름 맞아. 끼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본인이 진보면 진보 쪽 관련된 포스팅만 보입니다. 보수면 예. 자기가 그걸 봤기 때문에 보수 쪽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말씀 나눈 자기 확증 편향을 기술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객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거니까. 근데 이럴 때 그러면은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기술인데 그럼 정부의 역할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도 우리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벌을 강화한다는 쪽에 저도 한 표를 던져요. 근데 사전에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 권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사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기가 계속 원하는 자기 취향의 정보들만 접하는데 무조건 서비스할 것이 아니라 옵션의 형태로 해서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아니면은 균형 잡힌 거를 다양하게 보시고 싶으십니까? 네. 이 질문을 사용자들한테 던지는 한 번만 거죠. 던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사회적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간단한 기술을 이제 정책과 이제 법이 이제 따라가주는 부분도 있겠고요. 좀 더 약간 뜨악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은 요즘 최근 나온 기술인데 인공지능이 영상 소스들을 분석해서 가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있어요. 네. 놀랍죠. 예.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이제 TV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소스를 쫙 모아가지고요. 이 딥러닝이 계속 스터디를 해요. 예. 그래서 그분의 이제 말하는 말투, 목소리, 입 모양, 표정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스크립을 쓰면 진짜 그거를 막 같겠네요, 말을 해요. 정말. 처음에는 약간 어설픈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스스로 공부해서 네. 나중에는 몇 시간 지나면 아주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내고요. 거의 일반인들이 구분하지 못할 수준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을 사실 정책과 법이 따라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왜 앞으로 계속 더 구별해내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제 가짜뉴스 방지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분위기, 반응은 어떤가요? 글쎄요, 뭐 법률적인 해석은 이제 오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네. 일단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의도적인 측면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소비됐을 때 공동체 이해관계를 얼마만큼 침해하느냐. 이것들을 보는 시각들은 이제 나라마다 어떤 사회적 문화 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개인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체 이해관계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준다면 유럽이나 많은 다수의 국가들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공익을 침해했을 경우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들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가짜뉴스가 외부에서 생산돼서 이제 들어왔을 경우는 이게 규제를 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트위터나 페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가짜 뉴스라고 정의를 하느냐가 참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개인의 명예훼손 혹은 뭐 재산 편취형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그것들을 고발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정치적 판단에 관한 문제들, 가치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걸 확장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이런 뉴스의 대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들을 흔들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피로도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방식은
빠르게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 체계에서 가짜 뉴스를 믿는 것보다 상당히 피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빠르게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법적으로 제재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들을 규제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민의 어떤 자생적인 자정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법적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가짜 뉴스이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 뉴스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누가 그렇게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SNS 상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떠돌고 있는 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아까 문해력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더하기 어떤 스스로 자정해가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판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잘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잘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진짜랑 가짜. 아니다 싶은 게 좀 있어서 뭐 아무거나 보고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뉴스 내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굳이 가짜라는 느낌을 못 받아가지고 내용 읽어보는데 2번. 왜요? 뭔가 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 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만 가짜라고 생각을 했고요. 군을 다 죽인다 이런 것보다 더 유지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짜는 2번, 4번. 1번, 3번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 같고 2번, 4번은 없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나 방송사에서 좀 더 확실하게 그런 걸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사용자가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알아서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물론 뭐 이제 허위 사실 같은 경우 서로 뭐 신고도 하고 고소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개개인의 선택이 아닐까. 주관적인 것 같아서 뭐 한 상황, 한 사건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짜보단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들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한번 해볼까 봐요. 예,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말 구별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되네요. 저 이거 못하면 난 큰일 나요. 일일이
전문가신데 아주 많이 놓이네요. 네. 네, 또 틀려도 될 것 네. 같아요. 학생들이 보고 있을지도 저 말씀하셨는데. 답은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비밀로 해드릴까 합니다. 네 개의 뉴스가 지금 있거든요. 예, 뭐 다들 제목만 봐도 그럴싸한 뉴스 기사예요. 공적 언론에서 뭐 흔히 내고 있는. 요 4개 기사 중에서는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딱 봤을 때는 내용으로 봐서는 분별해내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렇죠. 같은 기사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막 보기 전에는 맞아요. 찾아내기가 힘든데요. 오늘은 이제 요 4개 중에서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아니까 네. 그런 면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직관적으로 일단 어떻게 해요? 보면 1번하고 4번 기사는 좋은 긍정 기사예요. 예산 지원했다. 네. 그리고 네. 청정 사수했다. 네, 뭐 이런 네.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2번하고 3번은 보면 2번은 한미 군사 협력 줄였다. 네. 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 맞아요. 3번 같은 경우는 고용률 최저. 네. 일단 부정 기사잖아요. 예, 예. 근데 출제 의도를 봤을 때는 2, 3번이 확률이 좀 회장님 굉장하신데요? 시절에 잘 좀 네. 찍으셨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네. 예. 혹시 이거 보시고 뭐 느끼는 바를 좀 자유롭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혹하는 그림이죠. 그쵸. 그렇죠? 바 높이가 맞아. 반토막 나 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 축이 지금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머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40% 퍼센트 차이는 에서. 그러네요. 굉장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각적 착시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게 두 지금 배 이상. 예, 사과와 오렌지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네. 나타냈는데 보통은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과는 47, 네. 오렌지는 43. 그러니까 굳이 한 4% 4%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거예요. 이거 진짜 속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만 보면은 진짜 거의 2배 이상 사과를 그렇죠? 더 좋아하는 것처럼 예. 보이고. 맞아요. 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 지금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짜 뉴스와 뉴스의 어떤 그 진짜 뉴스를 구분해내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중첩돼 있어서 분석 평가하기가 참 어렵고요. 특히나 오늘날처럼 가치 체계 그리고 어떤 사회가 급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 체계를 이렇게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변화하는 환경 자체가 우리 스스로 어떤 옳다 틀리다를 가치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짜 뉴스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근간들을 이제 흔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약자에 대한 어떤 그 특히나 그 무시, 폭력 이런 예. 것들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상황적 논리에서 정당화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만 이것들을 교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들이죠. 오늘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해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그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마치 빵에서 건포도 빼먹듯이 맞아요. 이렇게 네. 빼먹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려면 아마 정답을 찾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친구들이 일상생활에 가면은 또 본인 스스로가 그런 가짜뉴스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민주시민 교육도 같이 이게 동반돼야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정적인 역할을 해줄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국민 생각함 통해서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의견들 올라와 있나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은명님의 의견입니다. 가짜뉴스 정말 심각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는 그대로 믿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법으로 강력하게 막아주세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관련법.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예,
네, 현재로서는 그 SNS상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 그것이 비방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 그 선고된 판결에서는 징역 1년 또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거나 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허위 정보의 경우에는 지금 달리 실효성이 있는 그런 법적 제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은 좀 계속적인 입법이나 아니면 그 사회단체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의견 볼까요? 네, 다음은 오징어 땅콩님의 의견이네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SNS를 중심으로 아무렇게나 퍼지는 비방, 욕설, 허위사실 유포도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강력하게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네. 특히 개인에 대한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게 이제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까지 이르게 만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처도 상처, 평생 그렇죠. 가잖아요. 그 상처를 네. 이겨낼 힘도 또 적고요. 네. 아까 초등학생이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과거에 단톡방에서 친구를 비방, 모함하는 내용을 하다가 이제 신종수법으로 생긴 거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 되게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네. 전혀 그 친구를 비방하는 내용과 연관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의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막으로 친구를 욕하는 거를 막 올려요. 아. 좀 희한합니다. 어른들 보는 영상과는 시각에서는 별개인데,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막으로 막 자막으로 올린다고요? 쳐서 올려요. 그리고 그 자기 유튜브 채널에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다 댓글로 그 친구의 욕을 막 해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친구도 거기다가 불러드려요. 어머, 아유, 그래서 약간 거기서 공개 처형 느낌이네요. 그런 건 거죠. 너무 잔인한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심한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피해 사례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태가 참 심각하구나. 요새 학교 폭력 문제 보면서도 저희가 이게 과거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네. 그 죄질이라든가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이게 언어 폭력에서부터 상당히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언어 폭력이 바로 디지털을 이용한 아이들의 험담, 허위 정보 이런 것들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각자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예전에 기업들만 위기 관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개인들도 위기 관리 능력에 그래야 대한 되네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감정 컨트롤. 저희가 교육 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네, 네. 일부러 악성 댓글을 달아줘요. 그다음에 한번 대응해봐라.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반응들이 그럴 때 있나요? 아이들이 무너지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상대한테 또다시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재밌기 때문에 상대는 더 달려들거든요. 그럴 때 평정심을 잃지 말고 넌 그렇구나.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타이른다거나 그런 감정 컨트롤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마 네. 우리 사회에서 기술에 대한 과도한 맹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뭐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AI가 우리 사회의 한 미래인 것처럼 얘기하는 또 포장도 잘 돼 있죠. 알파고부터 해서. 근데 실제로 미디어 노출 시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미디어 이용 시간도 너무 많고 그 서구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처럼 언론의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여전히 고전적 방식으로 독자가 쓴 편지가 이렇게 실리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시간과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과정에서 이 미디어가 차지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진 부분들은 일정하게 좀 사회적 차원에서 자정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구별해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책엔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감 듣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교수님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가짜 뉴스의 피해는 뭐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랄까요?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이런 가짜 뉴스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들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민주시민 교육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공적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확립될 그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협회가 한 2주 전쯤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거나 학부모님들이었는데 저희가 박경미 의원실과 함께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행사를 열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정치인들, 정책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차원이었었어요. 사실 요즘 4차 산업혁명 뜨고 또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면서 많은 정책하시는 분들,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해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편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 만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두 분, 네, 계명대 사회학과 이문태 교수님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의 박일준 회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